오늘 볼 첫 시작은 수동 공격성 성격입니다. 책의 161페이지인데요. 이 수동 공격성 장애 바로 161페이지 바로 옆 그림에 수동 공격성 성격은 분노를 직접 터뜨리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제목 수동 공격성 장애 위에 빨간 글씨로 와, 이 옷 정말 싸다. 그래도 나는 안 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싸다는 것에 동의하는 듯 하지만 이 옷이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산다고 결정하면서 이 수동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주차장 그림에서 이 4번 차가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를 보여줍니다. 이 4번 차는 주차 공간의 통로 쪽 가까운 곳에 차를 삐딱하게 세워서 이 다른 차들이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수동 공격성 성격인 사람들은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합니다. 이 달리 표현하면 이 수동적으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예처럼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약을 안 먹고는 병이 안 낫는다고 의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나 이 아이를 야단쳤을 때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며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엄마를 괴롭히는 것, 이 공항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 복도 통로 한가운데 짐을 펼쳐놓고는 다른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자기가 의식해서 아프게 해야지, 골탕 먹여야지, 방해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동 공격성 성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는데요. 이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대하고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수동 공격성 성격인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는 희생자들도 있지만 수동 공격성 성격인 사람 자체도 이런 성격 때문에 고생하는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수동 공격성 성격의 원인은 잠재되어 있는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노를 직접적으로 터뜨리게 될까봐 은밀하게 터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분노를 은근히 터뜨리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주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 어릴 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이런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심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거나 이 억울하게 학대를 받거나 이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아이는 부모에게 화가 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폭발하거나 화를 내버리면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아이는 분노를 억압하게 되고 이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분노 표출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면서 수동 공격성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이 형성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권력에 민감해지고 권위자나 보호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평소에 그들에게 그 권위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 여기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순응하지만 수행에 대한 요구에는 저항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다음은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165페이지인데요. 바로 옆 그림에 경계선 성격은 항상 두 개의 엄마가 분리된 채로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제목 경계선 성격장애 위에 빨간 글씨로 내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절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는 알 수 없는 이유, 즉 자기가 기분 나쁘게 느꼈다거나 하는 사소한 자기의 주관적인 이유로 갑자기 절교를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 그림에서는 5번 차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여줍니다. 이 다른 차 앞에 삐딱하게 주차해서 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차에 가로막혀 있는 차가 옛 애인의 차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경계선 성격인 사람들은 책에 나와 있는 남자친구의 예와 같이 이 분노나 공격성이 올라오면 충동적으로 행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할 때는 천사라고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비위에 안 맞으면 돌변해서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즉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고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기준이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격이 되는 걸까요? 이 책을 보면 누워만 있던 아기가 자라면서 기어다니거나 걷게 되면서 아이가 움직이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이 돌봐야 하는 양육자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금지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아이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는 허용해주는 양육자를 좋은 양육자, 금지하는 양육자를 나쁜 양육자로 인식하면서 마음속에 두 개의 양육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한 명이지만 두 개로 분리된 양육자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금지하는 양육자도 나를 사랑하는 양육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양육자, 이 좋은 양육자와 나쁜 양육자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육자가 뭘 금지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양육자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신뢰를 갖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통합의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좋거나 전적으로 나쁘거나로만 인식하는 건데요. 그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이 부모나 교사, 어린 시절의 가족 같은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였던 사람에게 학대와 보호가 반복되는 이 불안정한 패턴의 행동으로 대해졌던 것을 내면화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학대 혹은 불안정한 보호 패턴 아래 자신이 언제 내팽겨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던 이 어린 시절의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마음 한켠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들이대거나 감정을 쏟아붓고 그것이 거절되는 느낌을 받거나 상대가 자기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입니다. 이 책에 나온 예의 남자친구와 같이 자기를 버리면 죽어버리겠다고 하거나 아예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의상 칭찬하거나 기본적인 예의로 대했을 뿐인데 상대가 자기에게 푹 빠져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겹치는 면도 있는데요. 이 원래 사람을 한 부류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 지속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공허함이 커서 책에 나와 있듯이 난잡한 성생활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사귀면서 다른 사람을 보험으로 대기시키기도 하고 쓸쓸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고 일상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에도 양가 감정을 수없이 깔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인정,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을 덜컥 믿기도 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 169페이지의 교회 안의 경계선 성격을 보면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선봉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경계선 성격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가 별거 아닌 일에 실망하고 화를 내면서 위선자로 여기며 증오하다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 성격은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의지할 대상도 없이 혼자 버려져 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부하고 나를 조롱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의지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든지 돌아서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이라고 여기면서도 그에게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모순된 양가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참 본인도 어렵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유형인데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 혼자 있는 공허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안정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변함없는 사랑의 태도로 대하지만 이들에게 이용당하거나 휘둘리지는 않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입니다. 이 173페이지인데요. 바로 옆 그림에 반사회적 성격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의 제목 반사회적 성격장애 위에 빨간 글씨로 죄책감 그게 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쁜 짓을 하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주차장 그림에서는 6번 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보여줍니다. 이 남의 차 앞에 직각으로 주차해 놓은 양심 없는 사람인데요. 이 반사회적 성격의 사람들은 이 잔인하고 부도덕적인 욕망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친구라는 영화에 나온 깡패들이나 아니면 이 수표를 부도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망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뒤로 돈을 빼돌려 외제차에 골프를 즐기다 잡히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뭐냐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성격 구조로 볼 때 초자의 영역에서 표현되는데 이들은 자기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격려해주는 초자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횡령하고도 그게 네 돈이냐 하나님 돈이지 라고 하고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억울하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였던 이세벨이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죽음을 선사했던 엘리야를 향해서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이를 갈며 죽이겠다고 했었죠. 이 177페이지를 보면 이런 반사회적 성격이 생기는 원인은 성장 과정에서 양육자가 너무 차갑고 냉정할 때 이런 성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비인간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범죄를 저지른 파괴적인 반사회적 성격의 사람에게는 이 일관성 있게 애정을 주며 적절히 보호해주는 가족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고 흔히 나약하고 우울하고 피약적인 어머니와 이 폭발적이고 일관성 없고 가학적인 아버지가 있고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물질 남용의 가족력이 있기 일쑤고 잦은 이사나 상실, 가정 파탄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이처럼 반사회적 성격은 정상적인 심리적 애착을 경험한 적이 없고 이 좋은 모델이 없어서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지 못했고 양육자를 모방하는 동행질시를 할 수 없었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보고 모방하면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내면화의 경험, 동일시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서적인 애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상담가의 반사회적 성격 내담자의 부모는 자녀의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스테레오나 자동차 같은 비싼 선물을 사주곤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관대함은 아이를 더 파괴적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육자나 다른 중요한 인물이 아동이 힘을 과시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한을 타고난 사람은 특권 행사에 일체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가르칠 경우에도 반사회적 성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사회적 성격에게 타인의 가치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지만 반사회적 성격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런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적절한 심리 치료를 통해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에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가 이런 기미를 보인다고 해서 그 자녀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지는 않고 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전혀 그런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서 별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듯이 불행한 가정 환경이나 양육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3월에는 7번에서 9번까지의 강박적 성격장애, 연극적 성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